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웅과 삐딱 시즌에 준비한 삐딱한 토크쇼 헛소리 제4화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좀 약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기 계시던 한 분이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어디 갔어요? 예, 갑자기 좀 사라졌어요. 좀 어디 갔는지 좀 되게 궁금한데 좀 약간 바빠서 못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불미스러운 일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곰돌이 가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앉아는 계세요. 근데 지금 철저하게 얼굴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화면 밖에서 목소리 출연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얼굴도 안 나오니까 서러우니까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삐딱 시선 공간부장, 그 생활 칼럼을 맡고 있는 권태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천원이 저자시기도 한데 네. 오늘 좀 갑자기 곰돌이 가만히 없어져서 얼굴을 못 보기가 좀 아쉽네요.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 시대 참 공간인 삐딱 시선에서 정릉 칼럼을 맡고 있는 윤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공동호원장 박준우입니다. 녹화를 시작을 하는데 거의 좀 이제 2주 만에 좀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2주 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얘기가 많았지만 요즘에 각 당별로 전당대회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두 장밖에 없어요. 전당대회들도 슬슬 이제 새누리는 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에 있고 당대표들은 이제 새누리는 뽑혔고 그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이정현 아저씨가 네. 됐습니다. 그거 뭐 기적인가요? 그거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찬조 연설까지 해주셨는데 뭐 그 당 대단한 당이에요. 그 당 어떻게 그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었는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축하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당대표 취임한 거 2주년에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킹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 그분도 이제 결국은 이제 제하로 가시고. 또 제하러 가시고 그리고 전처들을 하나하나씩 밟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도 오고 이제 대통령 말을 좀 안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대통령 말을 할 때 잘 듣는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친박 위주라서 친박 위주라서 아직도 이렇게 강한 대통령은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제 분명히 뒷동거릴 때가 됐는데 이제 아직도 뒷동거리지 않고 있는 박근혜 행정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들을 이제 슬슬 얘기할 때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한 번밖에 대통령을 못하는 게 헌법상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 사람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대권 후보인 것 같아요. 만년 2위라는 어떤 그런 불명예도 있죠. 근데 이제 노무현 행정부 때도 이제 2인 자격으로 좀 정치 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왕수석이었죠. 왕수석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그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던 인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라면 제 12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었을 당시죠. 네. 근데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50%가 넘는 걸로 해서 이제 뭐 당선이 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나와도 힘들지 않을까. 이번에도 좀 전망이 좀 안 좋다. 어제 그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제 좀 그런 선거였었던 것 같은데. 2012년 대선을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선으로 그렇게 보시는 전망이 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이 분명히 존재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죠. 바탕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또 마땅한 또 후보가 없기는 해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크게 지금 그 바통을 받을 만한 파워 인물이 없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네. 될 줄 알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박근혜 후보가 그때 당시에 너무 셌잖아요. 그렇죠. 많이 셌어요. 네. 그래서 비등비등하게 가까스로 이기지 않을까. 뭐 문재인이 당연히 돼야 된다. 뭐 그런 희망을 가져봤지만 네, 그렇죠. 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졌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 굉장한 지금 그게 음모론일지 사실일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게 설마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개표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뭐 있어요. 굳이 꼭 네. 개표 조작뿐만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보수층이 결집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문재인 씨가 이번에 또 나온다고 해서 사실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누가 보장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정도밖에 없지 않아요? 그때 저는 이명박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다른 대항마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대선에서는 누가 꼭 된다는 생각을 하기 좀 힘든데 그럼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내년에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다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대다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회창 옛날에 그 후보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2번이나 네, 떨어졌던 김대중 씨한테 한 번 지고 노무현 씨한테 한 번 져서 그렇게 해서 어. 또 나오냐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약간 잘못된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올 때마다 네. 진다는 네. 인상을 줘버리면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제2의 이회창이 제2의 이회창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저는 우려가 사실 좀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파워가 없어요. 나왔을 때 그냥 같은 편에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당은 바뀌어야 돼요. 계속 새누리당만 되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네. 어쨌든 후보도 중요하지만 당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당이 어. 무조건 한번 바뀌어야 되는데 당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렇죠. 당이 아무래도 네, 이거는 뺏어먹기인데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 정도의 그런 어떤 파워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안 뽑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이 그렇죠. 문재인이 그래서 안타깝게도 노무현의 아류로 치부되는 경우가 참 많죠.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표가 사실 좀 굉장히 그냥 사람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좋은 사람. 맞네요. 네.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지자 중에서는 물론 지지자들 중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나왔을 경우에 뽑아주겠죠. 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 안 뽑아주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이 길이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게 없다. 확실한 뭔가가 없다. 또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팀킬이에요. 나오면. 팀킬? 네, 팀킬이에요 이거는. 네, 그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네. 왜 팀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당은 두 개로 해서 나뉠 게 뻔한데 크게 네. 보면은 당으로 우선 나뉠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재인이 나오고 뭐 다른 후보가 하나 나오면 같은 편 어차피 이쪽은 보수파기 때문에 결집이 잘 돼요. 그냥 크게 생각은 없어요. 그냥 1번만 찍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표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면 아예 문재인 하나만 나와서 하던가 아니면 다른 후보로 해서 어떤 파워력 있는 이슈가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 있고 국민의당이 안타깝게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를 조금씩 갉아오는 건 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면 문재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 물론 이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야당은 아주 반드시 단일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전망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좀 대선의 가능성이 좀 약간 좀 희박하다기까지보다는 네. 질 가능성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만약 이렇게 문재인 글쎄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럼 건공도 지금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약간 없는 것 같다. 저는 솔직히 좋게만 볼 수 없다. 만약에 네. 안철수 문재인이 같이 나오면 안철수 쪽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안철수가 힘을 합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번에 다가올 대선의 판도는 너무 크게 그렇죠. 바뀌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다 던져놓고 말 그대로 안빈낙도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걸 굉장히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굳이 나쁜 이미지 만들 필요 없고 마지막에 와서 검 들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잠깐이라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거죠. 지금 있어봤자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되는 게 뻔하니까 그렇죠. 잠깐 동안 벗어나 있다가 결정적인 시점에 그렇죠. 정말 나타나서 검을 들고 나타나는 전사처럼 나타난다는 그런 진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철수에 대해서는 우리 건공은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설파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진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능성. 우선은 가능성은 지금 인물들을 지금까지 얘기한 인물들로 봤을 때 새로운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깨끗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리고 우선 어쨌든 정치는 아니지만 기업적으로 성공을 한번 했던 사람이고 제가 지금까지 그나마 봤을 때는 다 서민을 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오케이. 네. 네. 근데 그나마 서민을 좀 위하는. 자, 그러면 그 중에.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서민을 위한 후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네. 그 중에 그나마라. 그 중에 그나마. 그러니까 항상 네.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고를 뽑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난 사람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보나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거든요. 아니, 왜냐면 그걸 전편에서 네. 무슨 안철수가 서민을 위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을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안철수잖아요.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누구나 서민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도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이후에 이제 뭐 당을 합쳤을 때,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안철수 파워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안철수 파워는 무시할 수가 그거를 생각을 없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거의 여론이 이럴 것 같아요. 문재인하고 안철수 있으면 안철수 쪽을 좀 더 사람들이 높게 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어쨌든 왜냐하면 당도 업적으로 보면 이건 업적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결단력 있고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조금 약간 그런 이번에 네. 사퇴하면서 드러났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단호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떠났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나름 신선한 이미지를 남겨놓고 떠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떠나고 나서 이제 진짜 1년 4개월 뒤에 와서 한 번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너무 메시아적인 그런 정치인을 아직까지 그렇게 쫓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구세주로 안철수를 보고 있는 건공을 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죠.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아니 말이 방금 그랬는데 뭘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네? 후보도 좋은 분이에요. 사실이에요? 기업 경영도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요? 성공한 기업가였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요? 또 말을 못 읽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기업가였고. 지금 계속 기업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로 좋은 생각을 하지? 좋은 분이고 정치적으로. 아니 계속 기업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기업가셨고 또 대학 교수로서도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셨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의대 나오셨고 똑똑하셨고. 예. 아니 정치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 뭐 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도 그 보통 기존 정당에서 나가서 다른 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다 개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공했어요 안철수 의원은. 그렇죠. 그 그 정도로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얻었죠. 네, 능력 다수까지는 아니더라 38석이나 얻었죠. 많이 얻은 거지 않습니까? 교섭단체가 됐으면 다수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점에서 있어서도 그 추진력이라든지 그 결단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분 능력적으로.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그렇긴 한데 윤공 얘기도 아예 부정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큰 문제예요.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네. 그러니까 저도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전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난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난 사람은 그나마 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나마 난 사람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후보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저 앞에 폰을 폰 친구들은 그분들은 좀 아시는데 그나마 난 사람은 이따가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패스하겠습니다. 후보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 많은 후보도 있죠. 이분 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죠 정말. 박바라기. 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바락입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수도 있죠. 네. 저는 여러분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으로 제가 손학규 그분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지금 전 의원이라고 할까요 그냥? 손학규 전 의원을 했는데 이건 뭐 그분도 민주당 전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좀 올려드려야 되니까 손학규 의원이죠. 손학규 의원으로 할게요. 전 의원이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우선은 가능성이 제일 없지 않을까요? 문재인 후보보다 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실수예요. 여기 명단에 괜히 아니, 넣네요. 근데 있을 수는 있죠. 왜냐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손학규가 그 정도 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이 우리가 얘기한 문재인이나 안철수 의원이 실수하면 바로 대안이에요. 그렇죠. 네. 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손학규에 대해서 뭐 윤호도 별로 할 얘기가 없을까요? 손학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대선 경선에서 2012년 대선 경선에서 전역 있는 사람으로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호응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문재인 전 대표한테 졌죠. 경선에서.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도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전 대표에 의해서 약간 묻힌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손학규 전 의원이 네. 한나라당 출신이긴 하지만 네. 그분이 민주화 운동도 했고 또 행정가로서 경기도 지사라든지 장관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많이 보여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 또 교수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식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력은 참 화려합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유학도 갔다 오고. 네, 그렇죠. 유학도 갔다 오고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만큼 똑똑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뭐 존재감으로 봐서는 안철수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지금 강진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네. 곧 내려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파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경선에 나가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단독 후보로 나오는 급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누군가에 대한 예. 지지 선언 정도라면 표를 일정 부분 아니 몰아줄 지지 수 있는 선언으로 하면은 또 저러려고 나왔구나 그렇게 되는 파워 거니까 이슈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없죠. 경선에 나와야 되는 거죠. 후보 경선에. 경선에. 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중간에 네. 포기하면서 나 이 사람 밀어줄게 이 힘을 말씀드리는 건데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얘기한 후보에 비해서 뭐 능력치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될 확률이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업 사내이사 이걸 뽑는 과정이나 대학 교수 임용 심사면 이분이 좀 유리한데 이거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좀 험난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김종인 우리 대표께서도 지금 손학규를 좀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대표가 지금 현재 그 민주당 내에서 너무 문재인 전 대표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 그 종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친노 패권이라는 그분도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 내에서 그걸 견제하고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좀 더 이렇게 경쟁력 있는 상대 후보가 나와서 약간 흥미진진한 게임을 한다면 좀 더 정권 교체가 더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런 의미로 했고 사실 문재인 견제용이죠. 그렇죠. 문제 견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손학규는 솔직히 저는 좀 이용당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적인 맞아요.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 대선을 위해서 누구를 밀어준다든지 혹은 누구에게 이용된다든지 이런 심산이 너무 커서 저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A 팀, B 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위가위보에서 이기면은 먼저 데려갈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후보로 해서 될 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아니, 세력을 운동을- 키우기 예. 위해서 영입할 사람 정도는 되는데 네. 총리, 부통령.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학규 대선 이 사람이 과연 대선 후보용? 물론 이제 1년하고도 몇 개월이 남았으니까 이게 6개월 전에도 판세가 바뀌니까 그렇죠. 모르기는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 우선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손학규 후보를 딱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문재인 후보 얘기하면은 뭐 2012년 거기 나왔었고 그리고 노무현 생각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메이킹도 예. 잘 안 되고 예. 토골에 계시다는 이미지밖에 네.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까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인지도가 있잖아요. 근데 손학규 후보 얘기하는데 뭐 마땅히 할 얘기가 크게 없어요. 토골에 너무 오래 있었네요. 그러니까 토골에 그러니까 그걸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잊혀진 정치인처럼 지금 돼 있는데 오히려 이슈메이커는 김무성이죠. 김무성. 예, 그렇죠. 지금 제야에 가 계시지만 우리 김무성 전 당대표께서는 아직도 힘을 좀 내는데 근데 이번에 이정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면서 힘이 또 좀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당대회에서- 비박 쪽이 좀 될 줄 전당대회에서 알았는데 비박을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번엔 잘 안 됐잖아요. 판세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말이 하더라고요. 김무성이 찍은 사람은 그 한 명 빼고 다 무너진 셈이니까 그렇죠, 네. 살생부다 얘가 말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김무성이 말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밖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누리당 안에서도 그래서 김무성이 찍어주면 고마운 게 아니라 덜덜덜 떤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손학규 의원보다는 김무성 의원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나온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높지 충분히 않을까?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나름 아직도 정치적인 인기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손학규와 비교했을 때는 김무성은 세죠. 좀 세죠 훨씬. 그리고 아무래도 제야로 넘어갔다는 표현도 좀 약간 어색하지 않습니까? 김무성한테 쓰기는 그냥 민생 투어 다니시는 거잖아요. 수업 이만큼 기르시고 행복함 가시고 뭐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여행 다니는 거죠. 여행 다니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설정 찍으시면서 계신데 그래서 이 김무성 전 당대표 같은 경우가 그래도 대선에 보나마나 영향을 조금 미칠 건 사실이잖아요. 손학규보다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어서 귀추가 주목돼요. 근데 요즘에 한국 정치사의 트러블 메이커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트러블을 굉장히 좋아하고 성남시를 대한민국의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그 시장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죠. 젊은이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되게 신선한 정치인이고 SNS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트위터 항상 엄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에서 박해받는 내용까지 모두 다 국민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윤공훈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그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지방재정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단식하셨고 또 단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썰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뭐 지방재정이 지금 현재 서울시,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시 4개까지 합해서 6개 시만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된 그런 재정 독립성을 확보한 그런 그죠. 시고 다른 시들은 다 중앙 정부한테 재정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된 상황인데 성남시가 예산을 더 독립적으로 써서 청년 배당이라는 정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 얘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한테 돈을 떼주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흑자가 나니까 못 사는 동네에다 그 돈을 줘라라고 한 건데 성남시장하고 성남시민들 입장에서 좀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했는데 혹은 이제 우리 시장이 열심히 돈을 아껴놓은 돈이 왜 다른 데로 가야 되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도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역 이기주의라고 볼 수는 저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좀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독립된 재정을 갖고 있는 시도가 많아져야지 지방자치도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독립되어 있는 독립할 만큼 그런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른 시도한테 주라는 거는 그리고 그 개입의 목적이 딱 하나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제공하는 복지를 그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입하는 거지. 이건 뭐 정말 선의의 마음에서 너네 동네 잘 살잖아, 저 옆 동네 애들 바보같이 되게 힘들게 살잖아, 도와줘,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명분일 뿐이고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떼준다면 그나마 있는 그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그 지자체들마저 중앙정부한테 돈을 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 다 종으로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지방의 자치가 스스로 자기들을 통치하면서 산다는 얘기인데 자치를 불능으로 만드는 지방자치가 아니고 이제 중앙집권을 다시 이렇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워낙에 말도 세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인기를 얻는 정치인이라기보다 매니아층 그렇죠. 매니아가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저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저는 뭐 이재명 시장님도 좋아하고 박원순 시장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제일 이분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다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도 결국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는 시간을 이따가 우리가 본편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윤공의 세상 구경할 때도 혹시 오늘 사진 준비해온 거 있는데 그것 때도 혹시 좀 준비해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한 사진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포섭을 좀 정확하게 깔아놓고 왔는데 혹시 오늘도 있으면 오늘 그냥 쿨하게 얘기를 하고 좀 시작하죠. 이렇게 지지선으로 해야 됩니까? 지지선까지 아닌데 오늘 그 사진 3장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기보다는 거기에 참여를 하셨죠 박원순. 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한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 3장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장이 오셔서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얻어먹을 일도 있는 건데 근데 한 명이 진짜 33살의 대한민국 청년이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여기다가 제가 이걸 시장님이 보실 확률은 없지만 혹시 보신다면 제가 밑에다가 지금 우리 윤공 이메일 주소를 밑에 남겨놨어요. 거기다 이메일 하나 주시고 그럼 또 이 친구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상대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 다 이분이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메일을 남기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경선 후보에 박원순 시장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렇죠.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정말 최근에 생활 칼럼에서 4편짜리 글을 연재를 하셨잖아요. 그 글도 보면은 아시는데 엄청난 후보예요. 엄청난 후보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윤공이
사랑할 만한 분이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하지만 다른 시선도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시선은 이따가 그렇죠. 정확하게 좀 얘기하고. 네네. 그래서 제목을 명함이라고 지셨더라고요. 명함. 그러니까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는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선 후보로 하는 거, 대선 후보로 거론될 만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난상 토론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볼게요. 윤공의 세상 구경을 시작하는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한 사진 3장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예, 뭐 단서를 다 주긴 했는데 박원순 시장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좀 제가 모짜렐라 치즈 좀 곤란하고. 모짜렐라 치즈로 유명한 롯데리아 매장을 지금 현재 그 첫 번째 사진은 롯데리아 매장인데요. 이게 네네. 지금 뭐 저희 동네를 찍은 건데 네. 정확히 동네가 어디죠? 정릉입니다. 정릉. 네. 서울 이제 성북구에 있는 정릉 쪽인데. 이거 왼쪽 위에 정릉이랑 있네요. 네. 아, 그랬네요. 그걸 또 제가 못 봤네요. 네. 그게 있는데 사실 이 자리가 이거 바로 전에는 핸드폰 매장 가게였고 여기 원래는 네. 그 전에는 옷가게였어요. 네. 그냥 이렇게 서민 그냥 상인이 하는 옷가게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롯데리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이 건너편에 사실 대학선으로는 또 맥도날드도 있고 사실 굉장히 탐앤탐스라는 그런 커피숍도 있고 서울이지만 좀 약간 작은 동네에서 이런 대형 브랜드가 여기까지 들어왔다.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골목 상권까지 이런 대형 브랜드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잠식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대표적으로 찍어봤고요. 그렇죠. 정릉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동네죠. 네, 작은 동네. 정릉 동민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정릉이 어떻게 작은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도와줄 수가 제가 없네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릉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니 정릉이 1동부터 4동까지 있는 그 큰 동네를 작은 동네 롯데리아도 하나 못 들어옵니까? 이게 골목 상권입니까? 거기 아파트도 있지 않나요? 아파트 거기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이제는. 근데 아파트 굉장히 많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는 사실 롯데리아가 들어올 만큼 이렇게 큰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편에 맥도날드까지 들어왔는데 왜 니들까지 들어왔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면 저는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롯데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롯데 그랬군요. 그러니까 롯데리아에서 이 롯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롯데리아는 나가라. 있지 왜 서울에 왔냐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롯데리아가 들어왔던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자리에 여기에 콩국수집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갈비집만 들어올 수 있는 개인 건가요? 자영업자들이 여기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위에 보시는 대로 뭐 피부 비만 선텐 이런 업소들 있죠. 예. 이렇게 업체들 개인 자영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활발하게 여기서 상업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더 진짜 뭐 이제 좀 정릉이나 이런데 네. 이런데 조금 좀 저도 약간 윤공이랑 그거는 좀 약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뭐 수제버거라든지 네네. 뭐 이런 데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세요. 수제버거가 훨씬 더 비싼데 롯데리아보다. 그냥 아니 그게 자영업자라고 지금 싼 수제버거. 그렇죠. 싼 걸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 그리고 그런 거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옛날 그 경영식당에서 네? 돈가스 나오고 그 스프 나오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이게 다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이 약간 상권을 누릴 수 있는 골목에서마저 거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한 사례를 보여준 거네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럼 이제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정릉 1동에부터 4동까지 주민들은 롯데리아를 먹으려면 나가라라는 거니까 여기서 롯데리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분들은 롯데리아를 집 앞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 롯데리아를 드실 수 있죠. 여기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진을 왜 찍어온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이 그 롯데리아 와서 사 먹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롯데리아 와서 사실 돼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장사를 할 수 다른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네. 공무상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분들이 소득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마저 다 이렇게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뭐 알바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 먹으라는 거죠. 사 먹고 네. 그 무슨 돈으로 사 먹습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이게 저도 윤공이랑 조금 약간 이런 게 뭐냐면은 자 오랜만에 두 분이 화합을 했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네. 중산층에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알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에. 대형 네. 마트 뭐 마트는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요런 거는 외국 사례들 보면은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도 옛날에 본 건데 이마트 동네에 시골 동네에 이마트 같은 게 생기더니 주변 상권이 망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쪽으로 지금 그런 가고 쪽으로 있는 것 굉장히 같다는 많이 가고 있죠. 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큰데 대형은 어느 정도 있는 상권에만 들어가고 동네 상권에는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제가 그런 상업을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정릉이라는 촌구석까지 전구석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윤공에 대해서 이런 의견은 다 막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윤공이 롯데를 싫어한다라는 거는 그런 걸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음모론입니다. 그럼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건너편에 있는 맥도날드를 찍어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굳이 롯데리아를 찍은 건 이 롯데라는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 이게 좀 반영됐다고 볼 수 그런 건 있는 아니에요. 거. 저는 기업을 좋아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현재 기업들도 사실 큰 기업들만 있지 작은 기업들은 생활 허스도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정릉에 사시는 동민 여러분, 제가 아까 총구석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거기서 자랐습니다. 정릉 1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본 뜻이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면서, 이 다음 사진도 나름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지 않을까. 네, 그렇죠. 여기는 사실 예. 지금 현재 세계로 할인마트라는 그런 마트가 생겼잖아요. 네.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네. 근데 이 자리가 원래는 이마트가 들어오려고 했어요. 원래 이마트가 들어오려고 했다. 이마트 들어오려고 네. 했는데 그 이마트가 들어오면 여기 골목 상권이 다 죽는다. 네.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네. 이게 철회가 됐어요. 이마트가 들어오려는 그 계획이 철회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중소상인들이 모인 그런 할인마트가 생겼어요. 네. 저는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뭐 여기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작은 마트들이 많이 생기는 게 제일 최상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소상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큰 마트에 대항할 수 있는 좀 몸집을 키워서 대항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현재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게 그런 거를 의미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세계로 할인마트가 나름 중소상인들끼리 만들어서 경영하는 협동조합 개념식의 마트인가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상인들이 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뭐 거죠. 옛날에 그런 거죠. 뭐 폰마트 같이 뭐 이제 집단상가처럼 네, 만들어서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마트가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 그래도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안에 살던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이걸 사례. 운영하는 분이 사실 제가 이걸 운영하는 분도 지역 유지겠죠 사실. 네, 그렇죠. 이 정도의 크기의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지역 유지겠지만 네. 사실 그분들이 이마트를 갖고 있는 삼성 그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자본을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렇죠. 중에 네, 하나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롯데리아에 비하면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본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니까 이게 그러면 나름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윤공이 좀 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움직임이 좋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윤공이 이번에 좀 사진은 좀 그래도 이번에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뿌옇지도 않고요. 네. 좀 누군지도 잘 네. 사람들 글자가 보여요 일단. 글자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괜찮고 전에는 뭐 준비한 거 보면은 이게 뭔가 뭘 그렇습니까? 저번에 세월호 리본도 있었고. 그렇죠. 의미 있는 네. 거였어요. 그 본인의 소지품으로 대부분 본인의 환경을 했는데 이런 장면을 좀 잘 잡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네, 오늘 훌륭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결될지는 세 번째 사진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지금 무슨 행사 같은데 행사 상황이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기승전이 그런.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사진이죠 이게? 이게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청년들에게 경제를 가르쳐주는? 경제를 가르쳐준다기보다는 경제를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네. 경제 아카데미라고 해서 네.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유명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 유명 국회의원 누군가요? 누가 대표적으로 와서 좀 강연을 하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보면은 가장 요즘에 많이 아시는 표창원 의원도 왔어요. 표창원 의원 왔고.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김용익 의원. 네, 김용익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오셨고요. 그렇죠. 그 사람을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왜, 그걸 왜 세 번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네. 그분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고요. 근데 그분들 말씀하신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더불어 성장론이라고 해서 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골목 상권이라든지 네.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업체들이 들어와서 네. 골목 상권을 그렇게 침해하는 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양극화가 굉장히 더 심해지고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양극화가 늘어나다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의 그 사회적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자리였고. 그렇죠. 네. 지금 정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가 보기 좋네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경제네요. 경제 아카데미 뭐 이걸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사는 그런 식의 경제가 원래 그 뜻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식의 경제가 아니라 같이 잘 살자. 같이 잘 사는. 더불어 성장론이라는 말도 좀 알죠. 대화를 하니까 좀 좋네요. 네. 지금 정부는 대화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네. 그런데 이게 좀 이기예요. 제 이기인데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곧 뭐 3기도 있고 4기도 있고 계속 이렇게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득을 올리는 방법의 경제가 아니라 경제 정의를 가르치고 경제 정의, 저스티스를 가르치고 그렇죠. 네. 그러는 자리 어떻게 좀 소중한 자리인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대표하시는 분이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그런 좋아하시죠. 당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김종인 대표랑 다른 국회의원들이랑은 좀 정치적인 견해도 좀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야당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되게 좀 우리나라를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보자. 네, 그런 그래도 전체적으로 취지가 굉장히 좋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 세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그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메시지를 주로 좀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로 그 당시에 딱 그날이었어요. 그 청년 수당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맞짱 뜨자고. 그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날에 끝내 대통령은 거부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이날 와서 그 강연을 했어요. 우리 각각해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이 조금 어눌하고 좀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싸움 못 이깁니다. 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식의 그 당시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단하게 청년 해주시면. 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있잖아요. 네. 청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다. 말로만 어려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취업도 안 되고 취업을 해도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반면에 집값이라든지 생활비는 굉장히 오르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시 내에서 지금 뭐 사회적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기 마포구라든지 아니면은 인사동 쪽에 공예품을 만들어서 공예품을 팔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셨고 그런 얘기를 해서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2017년에 있는 대선으로 인해서 가장 현실적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세대인 게 이제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청년 세대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당한 관심을 굉장히 관심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들에게 경제 더불어 성장론이라고 부르는 이 경제와 관련돼 있는 설명을 해준다는 게 현행 정부가 들으면 좀 약간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정치하고 멀어질수록 그렇죠. 여당들은 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를 하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2012년 때 뭘 얘기했습니까? 경제민주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아니죠. 새마을 운동원이죠. 그거는 취임한 다음에 갑자기 돌변하실 때 돌변하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나왔던 캐치프레이즈들을 잘 보면 이 사람 좌파적 성향이 있나를 생각할 정도로 분배를 굉장히 강조했던 복지 그렇죠. 대통령이었는데 그리고 대기업들이 분배를 굉장히 잘했죠. 담배값 2,000원을 올려서 그러니까 고통을 분배를 잘했던 거예요. 고통 분배를 잘 시켰는데 그거 말고 좋은 걸 좀 우리한테 분배했어야 되는데 등록금도 반값 등록금 한다고 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청년 대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를 중소기업한테 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거에서 증부활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버리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엄청난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세요? 민영화. 민영화. 옛날에 그거 뭐라 그랬지? 그 다 민영화 하는 거. 민영화 안 하겠다고 안 그랬어요. 하겠다 그랬는데 다 민영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공평한 거는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를 왜 공평이라고 말해요? 근데 무슨 말로 하고 있는 건지 알겠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지금 건공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네요. 비정규직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를 막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더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우리 광해라는 영화 보시면 왕이 바뀌지 않습니까? 광대로 잠깐.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 하실 때 박근혜 씨와 그다음 지금 대통령이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잠깐 동안 아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전 분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면 돌아와서 빨리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이어도 세상을 바꾸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1년 동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저희 세금 나가도 되니까 해외 순방을 좀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좀 잘 안 계시고 그리고 전자결제 좀 하지 마세요. 그 해외 나가셔도 꼭 중요한 거 있으면 전자결제 하셔가지고 다 그렇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세 장 잘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 세 번째로 이 경제 아카데미에 나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포석은 잘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본편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지뢰를 신고하네요. 지뢰를 신고하는 거죠? 네. 그 지뢰를 밟으시면 안 돼요, 오늘. 알겠죠? 팡 터집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팡 터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가 가진 업적과 좋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경론이 예상되는 다음 시간입니다. 자, 우리 헛소리가 지금까지 4화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이제 안철수 씨도 네. 굉장히 핫했죠. 우리한테 논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또 이제 굉장히 핫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덜 나쁜 정치인이니까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안철수 지지자인 우리 건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윤공이 지금 함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우리가 좀 쿨하게 순서 없이 기존에 좀 우리가 순서 있게 갔는데 오늘은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직접적인 질문부터 먼저 좀 던져보고 싶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가 일단 원칙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건공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대선 후보에 나오면 네.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 말씀은 지지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지지 선언으로 저는 볼 수는 없고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파워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정치인이라는 얘기네요. 네네. 어떤 면에서 좀 그렇죠? 거의 나오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업적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근데 이 업적이 네? 모두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한 업적이라고.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윤공 같은 경우에는 이 업적을 뭐든지 다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좋아요. 네. 이렇게 추진력 있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이제 다음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것들이 다음 굉장히 서울시장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좀 네.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윤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약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공께서 얘기하시는 그 다음 서울시장은 그러면 그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 점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 점에 약간 약점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던 간에 그 다음 후임 서울시장은 그런 부작용들을 다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꼭 굳이 박원순이 아니더라도 사실 오세훈이 또 재선을 해서 지금 서울시장이 되었더라도 그 다음 서울시장이 그 오세훈 시장의 그 과오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점은 뭐 박원순 시장의 약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인의 숙명이 아닌가. 아, 정치인의 숙명.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잘못, 그 잘못도 다음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떠안아야 되는 거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네. 그렇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럼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제기를 그렇게 해버리네요. 결국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임 대통령이 못한 건 그 다음 대통령이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럼 결국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다음번 되는 대통령님은 진짜 큰일이긴 해요. 지금 부채가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미국 금리 오를 텐데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얘기해서 그러니까 치울 게 정말 좀 많죠. 그렇다면 이제 윤공 얘기는 그나마 좀 치울 게 별로 없는 정치인 아니냐.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많이 한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부분 그 정도 어떤 그 전임 시장이 갖고 있었던 단점은 그 후임 시장이 커버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공공께서는 대통령 후보로 박원순 시장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될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 저는 단서를 달고 싶어요. 단서. 네. 박원순 시장이 지금 현재 대권 후보로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인 후보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시장 선거에 나갈 때 자신은 서울시장에서 정몽준 그때 당시 그 상대 후보가 당신이 이렇게 하고서 대권 나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기 중에 나가야 되니까. 네.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설득을 시킬 것인가, 그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계를 지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넘을 그 점이 좀 관건인 것 같고 사실 매력적인 후보더라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수사를 이미 날렸기 때문에 사실 대권 후보로서 매력적인 거랑 실제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그거를 돌파해내는 거랑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글쎄요 좀 굉장히 망설일 것 같아요. 제가 박원순 시장이라면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판은 묻어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지지도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후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대선 후보로 출마함과 동시에 졸지에 기성 정치인들이 날리던 거짓말을 한 정치인이 돼버리니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원순 시장이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 같다.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 같다. 저는 좀 이제 어차피 그러면 또 재미난 소설처럼 그냥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음모론입니까? 예, 음모론. 예, 알겠습니다. 음모론 괜찮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공공이 얘기한 대로 정치인들 잘하는 거 뭡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되죠. 내가 안 나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나밖에 없다라는 구국의 영웅이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해서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을 거고 지지 세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왜냐면 업적이 많잖아요. 업적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수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안 나오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네, 다음 대선. 근데 17년은 잠깐 쉬었다가. 네. 근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뿌려놨던 건데 네, 그렇죠. 우선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뿌린 게 맞아요. 해결을 했지만 뿌린 건 맞단 말이에요. 다음 시장 때 터지고 이거는 그 다음 후보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전 시장에 대한 이거에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 또 이미지가 깎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요번에는 요게 좀 이제 재미난 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택 문제는 이제 대표적으로 생활 칼럼에서도 연재하면서 쓰셨던 은평 뉴타운 사태로만 좀 얘기를 해도 네, 그리고 주변에 은평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은평에 사는 분이 많은데 은평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요? 터진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주변 상인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냅뒀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선은 뭐 전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건 좋은데 너무 짧아요 기간이. 분명히 터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운이 만약에 그냥 하늘이 돕는다고 하면 뭐 전세가 그러니까 뭐 집값이 더 올라 버려가지고 냈던 전세를 유지하는 걸로 해서 한 번은 넘길 수는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는 분명히 존재하긴 하네요. 네. 주변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굉장히 좀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한 정치인은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하도 하라고 했어. 그리고 또 여론조사가 또 높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윤공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근데 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토론회에 나간 사람이 상대 후보가 당신 서울시장 하다가 중간에 대권 후보 나갈 거잖아. 중간에 그만둘 거잖아. 그럴 때 누가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환대받아서 구국의 영웅이 되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의 인기를 끌기 위한 정책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 대선을 위한 하나의 작은 포석을 깔아놓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두 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업적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네. 단편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또 뭐 시립대 쪽에서는 또 그 일하시는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을 전환을 하지 않은 또 이런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보여주기식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를 변화시키긴 했는데 네. 그냥 딱 얘기한 대로만 하고 다음이 없어요. 예. 네. 좀 얘기 나오는 게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아 대단하신 분은 맞아요. 근데 역차별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역차별적인 부분이 오히려 있다. 그러니까 네. 선별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장이나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부분에서만 효과를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별적 변화를 이분도 SNS를 참 잘 활용하는 소통을 되게 좋아하는 네.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걸 또 이제 나름 잘 홍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적처럼 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서울 시립대에 있던 그 청소 용역하는 분들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이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윤공은 좀 코멘트를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보수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 중 하나죠. 코에 네.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 포퓰리즘이었어요. 그렇지요. 대선 후보 때. 네.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정치인이라면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펴든 간에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뭐 건국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시민의 입장으로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포퓰리즘적인 정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단순하게 인기 영합주의라고 해서 그걸 단기간에 표를 얻기 위해서만 한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정책을 실현감에 있어서 되게 좋잖아요. 네. 사람들이 표를 줘요. 네. 지지율 올라가요. 네. 근데 반대편에서 보기엔 제 지지율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 버리면 다 포퓰리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포퓰리즘 정책의 가장 좋은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정치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말 안에 파퓰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 그대로 민중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민중이 어떤 호감을 얻는다는 거. 그럼 그걸 보면서 민중들은 되게 기뻐하긴 하는데 선거를 통해서 네, 정치인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무슨 왕 세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이 되려면은 인기를 끌어야 되고. 가장 안타까운 게 박원순식의 포퓰리즘만 아니라 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그 정책들이 굉장히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 효과를 쫙 내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더 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포퓰리즘 정책이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는 거죠.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정책까지는 아니겠지만 청계천 사업 같은 거 있죠. 요것도 당장에 2, 3년 안에 사람들이 서울 안에 녹지가 생기니까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환경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이거 다 들어 엎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것도 약간 단기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 공공 지금 멘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쓰다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네. 뭔가 협상에 대한 거나 네.
어떤 낭비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깔끔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협상을 잘하고 예산을 아꼈다는 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은 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주택 문제 우선 단기간에 대한 게 많아요. 네. 미래를 생각해서 한 거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네. 다 일괄적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네. 그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네. 거 하면은 그러니까 파급력 있게 가진 않아요. 딱 여기서만 끄시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책을 내면 이렇잖아요. 요거를 하나 만들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끝나는 건데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진짜 너무 보여주기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정책이 확산력 있게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권을 가지고 서울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건 사실이니까 협상을 이라고 하는 동력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좀 느릴 수는 있는데 윤공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건공이 볼 때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역차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역차별? 네. 역차별.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정책이 나오는 게 다 역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역차별 얘기 나오는 게 요거를 하나 하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역차별 얘기가 아마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 끝나니까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해당 부분에서 박원순 씨의 아주 좋은 사회 복지를 경험하고 경제 민주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좀 돌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거기로 안 돌아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정치인이고 정말 유능한 정치인인데 그분이 이제 신이 될 수는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엔 뭐야 우리는 왜? 우리한테는 왜 이런 혜택이 안 돌아와 하고 정말 이게 화가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노력을 했으면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내가 이렇지만 나중에 계속 노력을 해서 내가 나중에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얘기만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마 역차별 얘기가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해서 어떤 거 조금이지만 이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없는 거는 좀 아쉽다라는 거죠. 좀 근데 좀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두 번째로 이제 시장 임기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처음은 또 이제 보궐로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했으니까 시간 대비 참 많은 업적을 이룬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민 입장에서 좀만 더 비정규직으로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의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 지금 건공은 지금 생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 잘 얘기한 겁니까? 네네. 예, 그렇죠. 어쨌든 네. 간에 그냥 저는 뭐 다 반대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렇다 그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해서도 역차별에 대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지 정책이 전반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시행정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지만 모두가 불행하게 살고 있으면 불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모두가 불행한 상황에서 일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아마 애정을 담아서 그때도 이제 생활 칼럼 쓸 때도 애정을 담아서 쓴 글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좋은 건 좋았다, 나쁜 건 나빴다. 뭐 이런 거. 정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역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에 대한 의견이 사실 그렇죠. 뭐 서울시가 추진하기에는 사실 비정규직 문제라도 그렇고 그렇죠. 반값 등록금도 그렇고 사실 일개 아무 수다라고 하지만 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좀 버거운 주제 이슈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했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돈도 훨씬 더 많고 예산도 훨씬 크고 힘도 권한도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앙정부에서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예산 규모도 굉장히 작고 상대가 안 되죠. 네. 작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그 청소 영유 노동자분들부터 먼저 이렇게 정규직화 시킨 다음에 그걸 시립대를 노동자들 할 수 있겠죠. 그걸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사실 더
현실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그걸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못하고 있으니까는 그 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도 근데 오히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는 반대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박원순 시장한테 인기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아마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을 했지만 차차 높여갈 거다라는 얘기만 더 한다면 아마 크게는 이렇게 역차별력이나 이런 거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이상은 아까 윤공이 얘기한 대로 더 하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서 또 그런 거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근데 아예 벌려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못 살았는데 여기만 잘 되게 되면은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당연히 불만이 나올 거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웃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와 동시에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이 시간 동안 그 기대가 말 그대로 배신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인터넷 글들이나 이런 글들을 많이 찾아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이건 저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일부 그냥 그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어하는 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일부 지역에만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왜 지금도 역차별이 있었는데 또 그런 거지 않냐?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적인 부분이나 네. 뭐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추진력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4년, 5년 뒤에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100%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그 주택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은평구 뉴타운. 뉴타운 처음에 이제 네. 위치를 할 때는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들어올 때 뭐냐면은 뭐 시설 편의 시설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출퇴근 문제나 이런 거를 이제 해결을 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식으로 해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는 언젠가 빠질 때는 또 어쨌든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은평 뉴타운에 있는 일반적인 우리 재개발된 아파트에 이걸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전세가 더 많다라고. 전세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 약속을 받았던 게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 확충도 좀 해주고 그렇죠. 주변에 이제 그래도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뭐 병원이라든지 좀 중요한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거 좀 잘 해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과정이. 네, 그러니까 은평 쪽에 사는 분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 은평에서는 여론이 좀 좋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은평 상인들도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은평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빠지면은 은평 상권은 또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겠냐. 지금 네. 재개발로 인해서 은평 뉴타운으로 인해서 나름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상권이 커졌다는 얘긴데 근데 이제 아씨 못 살겠다 하고 나가버리게 되면 이 상권이 커져서 나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가게 주인들은 투자도 좀 했을 거고 가게도 모였을 텐데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걸로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그 전까지는 참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 같아요. 네. 박원순 시장이 뭐 앞으로 몇 년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한 번 더 할지 삼성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설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그러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생각이 있다기보다 어떻게 신세계를 맞이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설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지 철회합니까? 지지를 저는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저번에 했잖아요. 저번에 하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저 이렇게 또 꼬리를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임기 중에 더 많은 일을 해서 지금 현재 지적되고 있는 그 비판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더 많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보증금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 상권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서울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추진력 아무도 안 했잖아요. 아무도 안 했는데 했다는 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네. 은평 뉴타운이라고 하는 뉴타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또 한 번 다시 한번 포퓰리즘으로 묶이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 미래에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취임하고 있는 동안 혹은 2017년 대선 전에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아름답게 전부 다 해결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해결입니다. 왜냐면 그 시간 동안 해결된 거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대응이 좀 부실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코펠리는 쪽으로 묶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좀 동의합니까? 그거는 차차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그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바램인가요? 소원 같은 거? 그러니까 되겠지. 일단 뽑아 대통령 되시는 데까지는 건들지 마라. 되겠지. 뭐 딴지를 거냐 이런 느낌입니까?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럼 뭡니까 지금? 맹목적 충성입니까? 그럼 이건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장단점이 있잖아요. 또 장단점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좀 인정을 하지 않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인정합니까?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직위가 있는데 그걸 인정. 좋은 대통령은 인정합니까 좋은 그러면? 대통령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저도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국가 제일 원수잖아요. 어쨌든 제가 투표는 안 했어요 그때. 하지만 결국 제가 제 표를 표기했다지만 결국 우리 대통령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칼을 가지고 덤비면 제가 막을 겁니다. 그럼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국가가 유고되면 그분 또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혹시 돌아가시면 신성화되고 그렇게 하면 그걸 못 봅니다. 끝까지 사셔야 됩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될 건데 그럼 결국 좀 약간 좀 말린 것 같아요. 좀 유타운 얘기. 아니 말렸다기보다는 그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아름답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지지자로 봤을 때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저도 생각하는데 이거 해결 방법은 없는데. 아니 결정타를 쳐버립니다.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해결 방법은 딱히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해결 방법을 만들자면 지금 전세 낸 거에서 그 이제 무이자 할부식으로 돈을 갚아가 나가는 방법을 하나 만든다라든지 아니요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 못 뺍니다. 그러면 네. 가만히 냅두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데 이사 가려는데 집값이 폭 나가면은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왜 들어갔겠어요. 전세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이 돈을 다 인정해 준다라고 하니 이만한 안전한 전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금도 내지 않고 그렇죠. 전세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절대 못 나갑니다.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4, 5년은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집값이 오르면 괜찮은데 집값이 폭락하면은 이제 정말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어떡하죠? 경제관념이 제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해결책을 얘기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죠?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거? 전세를 일단은 현재 전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사실 가정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집을 갖고 싶으나 집을 못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대다수의 서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뉴타운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세로 이렇게 해서 은평뉴타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그거를 보증금을 다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그런 위험 부담도 있지만 사실 네. 그거에 대해서 집값을 단기간에 떨어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건 시장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서 집값이 어느 순간 확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치를 누가 하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큰일 났네요 그냥. 집값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그거를 어떻게 또 단기간에 또 해결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주 얘기하는 숲의 다음 서울시장에 와서 박원순 시장이 그거는 잘못한 거니까 해결을 단기간에 해야 된다고는 그거 역시 또 포퓰리즘적인 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책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사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책을 좀 인정하고 싶어요? 실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어떤 서울시장이 했던 거는 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하려고 해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인정을 해주는 거는 맞는데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죠. 예. 근데 이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은평 쪽에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평구 외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번에 생활 칼럼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은평구에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딱 저한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개발 정책이라고 하는 건 간단했어요. 주택 문제 간단했어요. 가급적 불필요한 재개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이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은평 뉴타운에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누군가가 얘기할지 모를 정책 집행이 된지는 몰랐거든요. 지금 저는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집값이 오르고 오르면은 전세 는 사람들은 안 빼겠죠. 그러니까 네. 그걸 빼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느 정도 실책이 좀 있는 편인데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보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근시안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기는 좀 약간 무리가, 그래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유가 어떻게 되죠 혹시? 가장 현실적으로 처리를 한 거 아닌가.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잘 아껴요. 네. 네, 잘 아끼고 부정부패 막고 아껴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름 청렴하고 굉장히 좋은 정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이 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돼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욕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진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좀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말 연말 연시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연탄을 나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나르고 있는 걸 보면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연하다. 저분 저러실 만한 사람이다. 놀랍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리고 또 대선 나오려고 저런 거 아니냐. 또 다음 행보를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계산하고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계속 주장하신 게 건공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하고 시세적 문제에서는 물음표. 그렇죠. 이렇게 우선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나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분명히 잘한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서울시인데 이게 국가로 갔을 때 이래 버리면. 대통령으로서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 네. 저는 대통령까지도 그때 글에서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얘기를 썼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지금까지 후보들 중에서는 뭐 단연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압도적이지만 리스크도 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니까 뭐 저희들 솔직히 크게 관심 안 하죠. 업적만 보고 그냥 뽑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업적도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시장치고 서울시장치고 잘했다 하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국민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높아도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좀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좀 있을까요? 뭐 7조 7천억이라고 그러죠. 줄인 금액이. 그 중에서 1인 회사로 5천억을 갚았다. 그런 식으로 갚았다 하죠. 그런 식으로 갚았다는 건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그렇습니까? 있는데, 그리고 7조 7천억을 어떤 식으로 갚았냐. 네. 그 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또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충분히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유일하게 줄인 사람이긴 해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해. 시가 계속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저는 박원순 시장을 일방적으로 저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를 하더라도 뭐 이 정치인이 나쁜 점이 잘 못하는 점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되고, 그게 왕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서.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이런 의혹도 없을 거고 이렇게 논란도 없지 않겠냐, 그런 좀 아쉬움도 있고. 사실 은평 노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인 정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또 다른 대안이 있었겠나 싶기도 해요. 네. 이런 정책을 핀다라는 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유독 주택 쪽하고 이런 재정 얘기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택 문제하고 재정 문제는 중앙 정부들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나름 의미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점에서 좀 실책이 좀 많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건강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박원순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대통령 얘기로 가면 조금 이게 위험하다라고 좀 느끼는 모양이에요. 글쎄요, 뭐 위험할 수도 있겠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왕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장기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5년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공공 말씀대로 대통령이 됐을 때 또 비슷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그 다음 대통령이 그걸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얘기를 또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설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실 뭐 좀 더 이렇게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개헌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그럼 개헌을 주장하는 것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한 겁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만을 위하는 건 아닌데 사실 아 그럼 그분도 일단 위하는 거긴 합니까? 제 말 끝까지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떤 정치 지도자가 정책을 픽이 있어서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좋은 정책일지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3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남으신 거죠? 네. 한 번 더 남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네, 그 점은 좀 짚고 싶고요. 사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제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이기도 하고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쇼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쇼부를 봅니다. 네, 그렇죠.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음 대통령은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무리를 이 하는 비세, 것도 있고 예. 독재적인 그런 발상도 하는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다면 그게 좀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함에 있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중임을 못 할 수도 있고 한 번만 하고 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제도를 좀 고치면 지도자가 좀 더 오랫동안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그런 방면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원순이 대통령 만약에라는 가정을 봤을 때 박원순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네. 또 비슷한 정책을 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우려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5년이 아니라 네.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해서 개헌을 얘기한 거예요. 저번부터 계속. 박원순 서울시장 개헌조차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서울시장만이 아니고 좋은 정치인들이 더 좋은 정책을 장기간에 펼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승전 박원순, 기승전 개헌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긴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개헌해야죠. 갑자기 무슨 개헌 얘기로 개헌 얘기하려고 왔나봐요 오늘. 개헌 근데 얘기. 그 개헌도 중요한 건 제 말은요, 한 특정 제 정치인을 말은- 위한 개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북한 노동당 같은 얘기. 아니 북한 소동당입니까? 아니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어쩐지 그 전부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개헌 얘기를 하나 했더니 제가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을 오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자고 개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얘기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랫동안 자기 정책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 4년 중임제라도 하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확인할 방법이 지금 대통령 개헌해서 더 해도 됩니까? 지금 대통령인 개헌을 해서 더 할 수는 없죠. 왜 안 됩니까? 왜냐면 현직 대통령이 때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은 왜 된다고 하는? 국민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된다고 하면 국민이 이제 다수가 된다고 하면 국민적인 다수가 합의가 있을 때는 개헌을 지금 당장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살려주는 전법은 아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 합의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로서 어느 정도 자격은 있는 사람이다. 그럼요. 전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충분히 자격.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르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제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됐을 때 근데 이제 권공은 시행정을 집행하는 걸로 보았을 때
주택 문제라든지 어떤 예산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냥 전체적으로 줄였다는 거에서 부채를 줄였다는 데는 어느 정도 합격점은 맞지만 불안한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로 보면 분명히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네. 뭐 어떤 정치인이든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의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되게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공과론이거든요. 공과 과를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친일파 옹호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맹목성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맹목성이랑 좀 글쎄요 뭐 좋은 정치인한테 맹목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겠죠. 저 좋은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제야 모색을 드러내네요. 마무리쯤에. 저도 뭐 어떤 정치인한테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좋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건 뭐 좋은 얘기라고 볼 수 그럼 있어요. 그거 아닌가요? 내가 좋아하니까 좋은 정치인 이런. 그렇죠.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정확한 정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죠. 저희가 우리가 웃긴 얘기를 하면 우리 가끔은 요즘에는 그런 제가 음식점을 본 적 없는데 가끔 예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음식점 들어가면 이런 거 써놓은 음식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손님이 짜다고 하면 짜다. 유공 같은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공 같은 경우도 그냥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문제가 있으나 대통령 자격에 대해서는 그렇죠. 있다. 네, 임팩트가 굉장히 강력해요. 네. 하지만 유익을 좀 물어볼게요, 홍콩. 그러면 네네.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해요.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안철수와 박원순 중에 누가 더 괜찮습니까? 되게 애매하긴 한데요. 네. 고민이 좀 돼요. 근데 고민이 좀 됩니까? 대통령이 되면 박원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 지금 애매한 게 저는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네. 똑같은 저희가 안철수 의원을 얘기했던 건 네. 우선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조금 한 게 있는데 업적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나요. 레벨 자체가 그러니까 격투기로 치면 체급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업적 차이가 네. 너무 나다. 너무 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박원순 시장 쪽으로 기우는 건 맞아요. 네, 저도. 어쨌든 간에 업적적으로 봤을 때 저도 박원순 후보를 뽑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업적으로만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급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안철수하고도 대결을 한다고 쳤을 때.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알고 물어본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함정을 파시는데 함정을 안 팝니다. 무슨 함정을 제가 팝니까? 누누이 전 회에서도 강조했다시피 그런 게 있어요. 박원순도 저는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검증력이 필요한데 경선 후보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이 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들러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흥미로운 경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저는 흥미로운 들러리들이 여러 명 있었으면 좋겠다. 뭐 왕도물입니까? 주변에서 이제 같은 친구들에서 내가 친구가 되는.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들도 같이 아름다운 경쟁을 펼쳤으면 니들은 나를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지지 세력까지 흡수해서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게끔 하는 플랜인 거죠. 그렇게 플랜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 의견에 그럼 동의는 하는 거예요? 아니 예예라고 했습니다 방금. 지금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겠는데 왜 솔직하게 못 말합니까? 변수도 있어요. 무슨 변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시장 있잖아요. 이재명. 그렇죠. 뭐 생각해 보면 안 나오면은 갑자기 대권 주자로 나와서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있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자 그러면 변수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할게요.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중에 누구를 더 지지하고 싶어요? 표는 한 표 났습니까? 글쎄요, 공관장님 아까 공관부장님한테 얘기를 그렇게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좀 그냥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겠죠. 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 좋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이재명 성남시장 둘 중에 최종 경선까지 왔는데 두 분이 왔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경선을 했는데 최종에 두 명이 됐어요. 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되지만 두 명 중에 누굴 뽑았어요?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 저도 이재명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네.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이게 뭐가 위험합니까?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고 마는 건데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용돈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엄마를 좋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않습니까? 그런 질문하십니까 여기? 아니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한다고 지금 다수의 유권자들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색안경을 끼고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색안경을 껴요? 내가 좋다는데 아니 그럼 나는 그럼 뭐 누굴 좋다고 얘기도 못하고 삽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문제인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니 헬조선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 헬조선이라고 말도 못합니까? 헬조선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아니 헬조선이라고 말도 못하게 해요. 나 이제는 성남시장 자기는 헬조선이 아니거든. 아니 뭐 아니겠지만요.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 좋다.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죠? 새로운 지지선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둘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면 둘 중에 굳이 한 명을 고르라고 하면 이재명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까는 방금 이재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고민을 하는 이유를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건공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편집도 안 할 거예요 나 이거. 아니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이 좋습니다. 둘 중에. 근데 지금 질문에서 아니 방금 전의 사람과 왜 지금이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한결같이 못하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좋냐고요? 네. 박원순 시장이랑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딱 고른다고 참는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나왔을 때 네. 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시장이 더 끌려요. 근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업적으로 네. 봤을 때는 박원순이 더 낫죠. 아니 그러니까 누굴 뽑은 겁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업적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다른 사람들 업적 보고 우리 투표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보고 하는 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좋냐고요. 이건 지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럴 때 엄마는 요리를 잘해서 좋고 아빠는 용돈을 주니까 좋아. 그럼 결국 둘 중에 누굴 줬는지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아예 어떤 투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옹졸한 마음이잖아요.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공은 누가 좋습니까 둘 중에? 어... 이재명이라고 하는 성남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 중엔 어떤 정치인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두 분을 놓고 보면 저는 박원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는 좀 더 업적 자체는 더 많지 않았나. 좀 더 좀 유들이 있게 좀 약간 부드럽지 않았나. 좀 강하신 게 있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좀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대화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독선적으로 정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좀 더 말도 부드럽게 하는 게 또 좀 있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건공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우리 현실 정치의 한 부분이죠. 이게 이미지니까. 지금은 말을 안 듣잖아요. 말 들을 것 같은 사람 뽑아서 얘기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나마 좀 우리 얘기를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도 물론 우리 얘기를 들어주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제 결정이 됐나요? 근데 이번 선거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굉장히 좀 그거지 않을까. 어차피 민주 성향을 갖고 있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서울시장도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문재인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래서 싸우다가 결국 또 새누리당이 되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 속에서 노태우라고 하는 역대 정말 가장 적은 지지율로 대통령이 당선된 케이스도 만들어졌던 게 이제 우리 과거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기 어려운 게 우리 비극적인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것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1번. 진짜 제발 그것만 없어졌으면 무조건 1번을 좋겠어요. 뽑아야 된다는 그 생각도 네.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좀 정책 듣고 한 번만 읽어보고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하게 매니페스토 정치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정책을 가지고 정치인을 평가해 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책 보고 업적 보고 뽑으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거를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 사람들. 왜냐면 정치에 대해서 워낙에 혐오증도 있고 사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그걸 일일이 그 수많은 후보들을 다 일일이 공약을 다 비교해서 하기도 굉장히 어렵단 아니요. 말이에요. 이제 집에 팜플렛이나 이런 거 다 오긴 와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할때 그러니까 그 정책 자료집이라도 좀 잘 읽어보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비교를 하자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죠. 일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출마 선언은 뭐 지금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그러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오늘 좀 간단히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했던 얘기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나가지 못한 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인상,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수 있었던 자료들,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정치가 좀 실현되기 위해서 하는데, 자,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그렇죠. 네. 이런 사람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관광부터 좀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정책을 피는 사람, 어. 그리고 좀 공약을 지키는 사람, 좀 이제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 철저하게 정책과 공약을 이행한다는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정치관은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네요. 복지를 좀 제대로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저는 그게 좋은 의견이네요. 경제 민주화라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경제 민주화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하나의 이념이잖아요. 대선 캐치프레이즈를 보여주기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복지 정책 중에서 좀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가지고 중심 카테고리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5번째 제 5화의 주제를 가지고 좀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공간부장하고 이제 우리 공공관장 오늘 최선을 좀 다하셨고요. 우리 한번 이제 인사하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